식약처에서 나오는 이 카페인 권장량은요, 하루에 400mg이에요. 커피향으로 따져보면은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공복에 먹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커피를 공복에 먹으면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을 확 항진시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제 좀 멍한 상태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천천히 깨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침에 모닝커피를 빈속에다 쫙 먹어버리면은 혈중에서 너무 빨리 카페인 농도가 올라가서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커피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아침 식사 후에 먹고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하시고 그 뒤로는 먹지 않는 방법이 좋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운동하기 직전에 커피를 좀 먹었더니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살이 더 잘 빠지더라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는 또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비만이고 다이어트입니다. 내가 뚱뚱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대사질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배가 나오게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다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요양병원에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제가 원장님을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의 궁금증 해결 때문인데, 저는 커피를 또 엄청 먹거든요. 저 예전부터 이제 회사 다닐 때 많이 먹었었어가지고 하루에 막 6, 7잔씩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거의 아침에 눈 뜨면 또 커피 먹고, 그래서 커피를 좀 끊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또 엄청 피곤해지고, 네. 근데 또 잠을 잘 안 자는 성격이라서 뭐 피곤은 하고 잠은 좀 짧게 자고 하니까 더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해서 먹으니까 또 먹게 돼요. 네. 오늘도 2잔 먹었거든요, 아침에. 아이고,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오전에 먹으면 좀 낫다. 그래서 전 요즘에 아침에만 먹는데, 커피 어떻게 됩니까? 이 현대인들이 커피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네. 어느 날 뉴스를 보면 커피가 항암 작용도 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도 막 나오고, 네. 어느 날 보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피하라고 나오고, 그래서 커피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고, 또 현대인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커피숍은 오아시스요, 네. 커피는 생명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커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은 이제 각성작용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집중도도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재밌는 게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오래 먹어왔던 것들은요,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발암물질이 있으면서요, 와인에도 항암물질도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이제 잘 절제하면서 먹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각성작용을 높이다가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막 심장이 막 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변 활동을 도와주게 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이제 깨어나자마자 모닝 커피를 드시고 그랬더니 화장실을 잘 가더라. 그래서 이게 습관화 돼버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대사를 이제 좋아지게 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또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카페인 양을 잘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식약처에서 나오는 이 카페인 권장량은요, 하루에 400mg이에요. 네. 이게 커피향으로 따져보면은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뭐 2-3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3잔 정도를 하루에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내가 점심 먹고서 한 잔을 먹었더니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워낙 달라서요. 그리고 아침에 먹었더니 손이 발발 떨리고 너무 힘들더라, 이런 분들은 커피를 더 줄여야겠죠. 이런 분들은 뭐 디카페인 커피로 가거나 커피를 아예 안 먹어야 되겠지만, 커피를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장량 안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람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용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잔까지는 괜찮은데 4잔 정도만 먹으면 그다음부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집중력을 방해하고 더 흥분되고 더 예민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공복에 먹는 거 너무 안 좋아요. 커피를 공복에 먹으면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을 확 항진시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제 좀 멍한 상태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천천히 깨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침에 모닝커피를 빈속에다 쫙 먹어버리면은 혈중에서 너무 빨리 카페인 농도가 올라가서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결국은 당도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몸의 대사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다이어트나 어떤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저 오늘 공복에 2잔 먹었거든요. 아, 네. 여러모로 오늘 배웁니다. 네. 오늘.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또 위염과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공복에 커피 먹고 나왔더니 막 속이 쓰리더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에 먹는 거 피하시고요. 아침에 식사를 했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좀 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커피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말자. 그리고 커피 안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대변을 원활하게 내보내줘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 이 커피는 디카페인 커피에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내가 아침에 먹는 게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힘든 사람인데 대변을 봐야겠는데 커피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후에 디카페인 커피를 한잔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먹고 나와서 직장에서 이제 일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커피를 먹는 이런 습관으로 바꿨더니 저는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일부 연구에서 극도로 피곤한 날 다음 날에 공복에 커피를 먹었더니 혈당을 올리게 하더라. 장기간 이렇게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서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일부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피곤한 날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는 썩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서 먹는다기보다는 피곤하고 졸린 거를 약간 깨기 위해서 먹는 게 더 사실 크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거꾸로 제가 잠이 부족하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온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약간 까먹었어요. 뭐냐면은 원래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은 거죠. 이게 졸리지 않은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네, 개운하죠. 그럼 내가 좀 졸리다는 느낌을 일상생활에서 받는다는 거는 잠이 무조건 부족한 거네요. 더 자야 되는 건가요? 수면 부족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커피를 그 정도 드시면은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오후 4시 이후에 먹는 커피는 수면을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커피 먹어도 잘 자 이런 사람들도 연구를 해봤더니 잠자면서 아주 숙면을 못 취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졸려가지고 계속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면 커피를 먹을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좀 더 자고 그렇죠. 커피를 더 줄이고 차라리 그렇죠. 이렇게 네. 돼야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커피를 줄이면 한 저녁 8시, 9시부터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주무셔야죠 그때. 그때부터 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생체 반응인데 그렇죠. 그거를 커피로 이제 늦추고 이겨내는 하니까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고 극복하는 하니까 밤에는 숙면을 못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으니까 또 커피를 먹고 그렇죠. 이게 현대인들의 반복된 생활이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졸려가지고 막 오후 4, 5시에 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오히려 커피를 차라리 빨리 좀 줄이고 네. 졸릴 때 빨리 자라. 네, 낮잠을 자든지 뭐 네, 잠깐씩이라도 자야 맞습니다. 된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만 보는 이 수면의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면의 부족을 달고 살고 또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심해진 게 이 휴대폰 때문에 네. 밤에 침실에서 휴대폰 보면서 밝은 빛이 눈에 들어가면 잠을 깨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불면증도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면서 그거를 커피로 자꾸만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졸릴 때는 자라. 그리고 그렇죠? 네. 7시간 이상은 좀 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잠을 좀 줄이면 적게 자면은 이게 살이 더 찌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잠에 대한 그 문제는 비만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옵니다. 아이들은 키를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게 만들고요. 성인들에게서는 내장 지방을 빼주고 근육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새벽 2시에 잔다. 일 때문에 네. 2시에 잔다.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올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요 시간 동안을 이용해서 7시간 내지 7시간 반은 숙면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을 푹 자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식욕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 지금 말씀드렸지만 렙틴이라든지 그렐린, 코티졸 이런 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딱 정상화가 돼요. 네. 그런데 잠을 못 자면요.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쫙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내장 지방을 쌓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도 되게 불쾌하고 예민해지고 또 단계 땡기고 이런 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는데 또 그걸 커피로 또 보상을 받고 극복을 합니다. 커피로 극복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네.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분들은 커피를 아예 먹지 마라.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 자신이 커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커피를 완전히 끊어라라는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고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커피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아침 식사 후에 먹고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하시고 그 뒤로는 먹지 않는 방법이 좋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카페인을 운동하기 직전에 커피를 좀 먹었더니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네. 살이 더 잘 빠지더라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는 또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커피라는 거는 그러면은 아예 안 먹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기호 식품에 그렇죠. 가까운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수면의 부족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커피를 끊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는 있겠네요. 네, 우선은.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나름 건강을 좀 챙긴다고 이제 러닝을 또 하고 막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커피도 끊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네요. 우선 뭐 제로 콜라도 끊어야 되고 그런 것부터 챙겨 놓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운동 자체만은 어찌됐든 간에 건강과 또 되게 직결된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현대인들은 운동을 또 거의 안 하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네. 이 운동이라는 개념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을 하루에 해야 되는 네, 건지 이런 것도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이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아예 의자병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의자병은 의자왕이 앓는 병이 아니고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만도 비만이지만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시달린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뭐 서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좀 일어서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간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헬스클럽 끊어놓고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운동 습관을 계속 길러 나간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온다든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집안일도 돕고 재활용도 하시고 네. 이제 아내에게 점수도 따시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려고 네, 해야 된다. 맞습니다. 최대한. 예.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려고 해야 예, 되고. 예. 최근 정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혈당 측정기를 채우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 그룹하고 이 종아리 근육만 발만 까딱까딱해서 네. 이제 운동한 그룹과 비교를 했는데 혈당이 종아리만 움직여도 걷는 게 아니고 종아리만 움직였는데도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근육을 그만큼 현대인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녁에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행태를 보면요, 저녁을 포만감 있게 먹고서 이게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렇죠.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듭니다.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혈당아 올라라라고 고사를 지낸 거고 똑같아요. 혈당이 올라갈 때 이 혈당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근육밖에 없어요. 근육은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요. 근육에서 혈당을 먹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이렇게 식후에 1시간 후에 나는 운동하러 가야지 하다가 스르륵 잠들어서 또 못 가고 이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인들이 물론 뭐 운동은 다양하지만 그 뭐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 체육 말고 조금 더 어떤 운동다운 운동이라면 보통 뭘 추천을 하세요? 자, 걷기 정도 됩니까? 네, 걷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걷기 하지 마세요. 뭐 등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그런데 걷기 운동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작이에요.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헬스클럽을 가게 하고 어떻게 더 그렇죠. 강한 운동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걷기는 내 몸을 운송하는 수단이자 가장 기초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식후에 저는 걷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수준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걷게 되면요. 혈당이 쭉 이제 더 올라가지 않고 멈추게 돼요. 이것을 쭉 걷다 보면은 이제 쭉 이제 혈당이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후 걷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식후에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식후에 걷기를 통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나 30분 있다 걸어야지, 1시간 있다 걸어야지 하고서 TV 보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식후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식사 후에 바로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에 걸으면은 뭐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뭐 식후에 아주 강력하게 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식후에는요 집안일도 돕고 청소도 하고 재활용도 하시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배가 안 아플 정도가 되면 배가 안 아플 정도의 강도로 걷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조금 더 빨리 걷고 속보로 걸어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걷기가 나는 충분하게 잘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노래도 나올 정도로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계단 오르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밖에서 찬바람 쐬고 뛰고 걷지 마시고 계단 오르기 하십시오. 계단을 오르면요. 걷기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이용하게 되고요.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걷기를 뭐 5층 가능하면 또 다음 날은 10층 그 다음에 15층 이렇게 해서 아파트의 계단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그 정도도 나는 운동이 충분한데 더 강력하고 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운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HIIT라고 있어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면은 막 뛰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막 뛰다가 천천히 걷다가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가 짧게 했는데 또 가버려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애프터 번 효과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인데요.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고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쉬어버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또 강력하게 운동을 하고 요것들을 30초 정도 1분 정도만 반복을 해서 1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고 돼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심폐지구력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득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타바타 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HIIT 운동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운동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걷기를 했어요. 그럼 아주 속보로 걷다가 그 다음엔 천천히 걷고 또 속보로 걷다가 천천히 걷고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가 빨리 걷는다는 그런 기준은요. 옆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빠르게 하고 또 러닝을 하시면서도 천천히 요즘 뭐 슬로우 러닝이라고도 나왔는데 이렇게 슬로우 조깅 같이 하다가 또 빨리 걷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 계단 오르기를 한다면 내가 이제 15층까지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능력이 됐어요. 그러면은 5층 정도는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5층 정도는 또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5층 정도는 또 빠르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타는 고정식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시간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찾는 방법을 찾았듯이 HIIT라는 방법도 시간을 제한하면서 어떻게 운동 방법을 바꾸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현명하게 운동할 것이냐를 이제 발견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HIIT와 간헐적 단식을 또 접목을 시키면은요. HIIT와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게 되면요. 효과가 또 배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인 거네요. 결국에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뭐 건강해지는 방법. 우리가 워낙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로 아까 말씀하신 인터벌 트레이닝, 요거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거군요. 아니 저도 러닝을 하는데 이제 천천히 뛰는데 그게 아니라 좀 뭐 빨리 뛰었다가 조금 맞습니다. 좀 속도를 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반복을 하면 주셔야 지루하지도 않고 이게 HIIT가요 간헐적 단식도 그렇지만 원래 인간의 본연의 생태계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 우리 원시인 때 멀리서 이제 그 짐승이 나타나가 쟤를 잡아야 되는데 막 뛰다가 또 헐떡헐떡해가지고 좀 걷다가 또 막 뛰다가 그래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오래 못 뛰니까 인간들은 땀을 내면서 오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본연적인 생태의 리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또 HIIT라고 합니다. 사실 뭐 원시인들은 뚱뚱하진 않았었겠죠, 다들. 뭐 그러면 다 죽었겠죠. 대부분 이제 다 마르고 근육질에 뭐 이랬을 테니까 그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현대인은 그걸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단부터 이제 운동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좀 오늘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 이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조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원장님도 이제 의사라는 건 결국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또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안 됐더니 또 약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건강한 몸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유랄까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 벌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비만이고 다이어트입니다. 내가 뚱뚱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대사질환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배가 나오게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다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요양병원에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비만이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유튜브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또 부익남에도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또 닥터리 TV를 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원장님 채널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 돈 벌자고 또 모여 있는 채널이긴 한데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제 제로 콜라 좀 끊고 잠도 좀 자고 커피도 공복에 안 먹고 폭식 안 하고 간헐적 단식 잘하고 러닝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복 원장님과 함께 뭐 술자리 얘기부터 이제 건강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